님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제대로 알고 있었어? 다들 4월 초에 잠깐 유가가 떨어졌을 때 아싸, 이제 다시 평화가 오고 기름값도 내리겠구나 하고 안도했잖아? 심지어 주식시장도 환호하면서 잠깐 고개를 들었지.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미국이랑 이란이 금방이라도 손잡고 악수할 것처럼 떠들어댔고, 근데 있잖아, 이거 월가 큰손들만 슬금슬금 물량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개미들만 뉴스에 휘둘려 희망회로 돌리고 있었던 거야. 월가 큰손들의 눈에는 그 안도가 오히려 절망의 시작처럼 보였을 거라고 그들은 뻔히 보고 있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균열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말이야. 햄토리가 그 복잡한 속사정 싹 다 뜯어왔으니까 진짜 쉽게 정리해줄게. 딱 1부니까 5분만이라도 집중해봐. 보통 뉴스만 보면 이번 유가 상승은 중동의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야, 협상만 잘 되면 다 해결될 거야 하고 생각하잖아? 실제로 지난 4월 7일 2주 시한으로 조건부 휴전합의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유가가 10%나 일시적으로 뚝 떨어졌어. 시장은 이걸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그래, 역시 돈줄 앞에서는 모두가 평화주의자가 되는 법이지 하고 말이야. 펀드 매니저들도 모니터 앞에서 긴 한숨을 쉬며 간신히 살아남은 포지션을 부여잡았을 거야. 근데 말이야, 월가에서 진짜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다는 거 알아? 그들은 단순한 유가 하락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파국의 전조를 읽고 있었어.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달콤한 이야기는 그저 표면에만 떠도는 거품이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고 있었다는 걸 말이야. 그 장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고 단단해지고 있어. 왜냐고? 이유는 크게 3가지야.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 모든 혼돈의 시작점은 바로 이란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이야. 지금부터 팩트를 말해줄게. 올해 2월 28일이었어.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지. 마치 드라마에서 킹메이커가 사라진 것처럼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마자 이란 내부에서는 보수 강경파랑 실무진 사이에 피 튀기는 권력 다툼이 시작된 거야. 하메네이의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말이야. 강경파는 미국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자고 했고, 실무진은 어떻게든 협상으로 이 사태를 풀어보려고 했어.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은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던 거지. 미국이 통일된 제안, 즉 통일된 이란의 협상안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내부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걸 만들 수가 없었던 거야. 강렬한 불신과 노선 갈등이 팽배했고, 이건 마치 한 배를 탄 선원들이 서로 싸우느라 배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과 다름없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겠어? 평화라는 말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됐을 뿐이야.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협상 시한을 정하지 않는 심리전을 펼쳤지. 두 번째는 미국의 노골적인 역봉쇄 조치 때문이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잖아? 국제 원유 수송량의 80% 이상이 이 해협을 통해 움직이는데 이걸 막아버리겠다고 나선 거야. 그러자 미국은 4월 13일부터 이란 관련 선박들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식으로 역봉쇄를 단행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미 해군이 이란 항구에 들르거나 이란한테 통행료를 내는 모든 배를 적으로 간주하고 납포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거야. 마치 자기 집 대문을 걸어 잠근 상대방에게 "그래? 그럼 너네 집 뒤뜰로 들어오는 모든 길도 내가 막아버릴게!" 하고 선언한 격이지.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된 거야.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달콤한 이야기는 그저 표면에만 떠도는 거품이었던 거지. 유가가 잠깐 떨어졌을 때 안도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야. 그리고 3번째, 지금 시장의 낙관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 월가에서 가장 촉이 빠르다는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원자재 전략가 마틴 라츠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금의 위기를 단순한 물류 차질이 아니라 에어 포켓이라고 불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처럼 단순히 물건이 잠깐 못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해협이 당장 내일 열린다고 해도 엉망진창이 된 재고는 바닥나고 뒤엉킨 공급망이 다시 제자리를 잡으려면 몇 달은 걸릴 거라고 경고했어.
이건 마치 우리 몸에 큰 병이 들어서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비슷해. 더 무서운 건 오랜 시간 가동을 멈춘 유정들은 마치 잠든 거인처럼 다시 깨어나 원유를 뿜어내려면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야. 전문 용어로 워크오버라고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 이 과정에서 하루 250만 배럴 규모의 생산 능력이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흉터 효과를 경고했지. 우리 팔에 생긴 상처처럼 말이야.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는 남잖아? 그 흉터가 바로 영구적인 생산 능력 손실이라는 얘기야. 이걸 아는 큰 손들은 이미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들은 단기적인 육아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공급망의 구조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거야. 물론 아직도 설마 전쟁까지 가겠어? 금방 협상 타결되겠지 하는 희망적인 목소리도 있어. 하지만 햄토리가 팩트를 말해줄게. 지금 시장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단순한 군사적 제스처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구조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그 파국의 전조는 이미 우리 경제 곳곳에서 비명소리를 내고 있어. 그럼 그 비명소리가 대체 뭐냐고? 단순히 기름값 몇 푼 더 내는 정도가 아니었어. 월가 큰손들이 밤잠 설쳐가며 지켜보고 있던 건 바로 전 세계 무역의 동맥, 해상 물류가 멈춰서는 참혹한 미래였어. 지금부터 햄토리가 그 비극의 나비 효과를 세 가지로 나눠서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첫 번째는 전 세계 바다가 마비되는 글로벌 해상 운송 대란이야. 다들 육아만 걱정했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육아 자체가 아니었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길이지만 다른 모든 상품의 물류에도 치명적인 곳이야. 해협이 막히면 유조선만 못 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 식탁에 올라올 신선한 과일, 공장에서 만들어져야 할 스마트폰 부품, 심지어 겨울을 날 난방 연료까지. 이 모든 게 바다 한가운데 묶여버리는 거야. 상상해봐.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실린 거대한 배들이 항구에 발이 묶이거나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치솟으면서 아예 운항을 포기해버리는 상황 말이야. 이미 세계적인 해운회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어. 머스크라인 같은 거대 기업들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의주시하고 있지. 이건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이 꽉 막혀버린 것처럼 아무리 심장이 쿵쿵 뛰어도 피가 돌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공장들은 부품이 없어서 멈추고 상점들은 진열할 물건이 없어서 텅 비어버리는 거야. 이런 일이 현실이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집단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해협이 다시 열린다 해도 한번 엉켜버린 실타래는 풀기 어렵잖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야. 두 번째는 우리의 지갑을 텅 비게 만들 초인플레이션의 습격이야. 유가가 폭등하면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차원이 달라. 해상 물류가 마비되면 상품 자체가 없어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사라져버리면 남아있는 물건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돼. 공장에서 생산 자체가 멈춰버리니 말이야. 기름값이 오르니까 운송비는 당연히 폭등하고 그 운송비는 고스란히 상품 가격에 전가되잖아?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비료, 농기구 연료, 공산품 생산 비용까지 모든 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거야.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야. 겨울잠에 들었던 물가라는 괴물이 깨어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지옥이 펼쳐지는 거지. 우리 지갑에 있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눈뜨고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그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녹아내리는 걸 멍하니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어. 예전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그때는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진 거였지만 지금은 아예 기름과 물건 자체가 안 움직이는 상황이잖아. 빈 창고와 텅 빈 지갑 앞에서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버릴 글로벌 경제 블록화의 가속화야. 해상 물류가 마비되고 초인플레이션이 덮치면 각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 자국의 공급망을 최우선으로 지키려 들 거야. 예전처럼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이는 시대는 끝나는 거지. 서로에게 등 돌리고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고 아기다툼을 벌이는 모습과 비슷해. 미국은 이미 프렌드 슈어링이라고 해서 자기네 편에 서는 나라들하고만 무역하겠다고 나서고 있잖아? 중국은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쌍순환 전략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야.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소국가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거야. 힘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든 자원과 공급망을 움켜쥐려 하겠지만 중간에 끼인 나라들은 선택을 강요받거나 아예 고립되어 버릴 위험에 처하는 거지.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도 이런 파편화된 세계 경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공식 경고했어. 국제협력은 사라지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경제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국경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서로의 배를 막아 세우는 것처럼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까? 님들, 햄토리가 팩트를 말해줄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이 사태는 단순히 중동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어. 유가가 잠깐 떨어졌다고 안도했던 건 마치 거대한 해일 앞에서 파도가 잠시 잔잔해졌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아. 진짜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된 거야. 이 모든 비극의 나비 효과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다음 3부에서 햄토리가 이 파국 속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해법을 싹 다 뜯어줄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 뜨거웠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엔 오직 차가운 재와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한때 탐욕과 희망으로 번쩍이던 시장은 이제 비명조차 삼켜버린 거대한 묘지처럼 변해버렸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는 결국 전 세계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그 파국적인 여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햄토리가 3부에서 그 해법을 간절히 외쳤지만 이미 수많은 이들에게는 너무 늦어버린 이야기였어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그들의 눈빛은 이제 절망과 허무함으로 텅 비었습니다. 한때 인생 역전을 꿈꾸며 전 재산을, 심지어 영혼까지 끌어모아 베팅했던 그들의 통장은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가족의 미래를 걸었던 30대 가장은 망연자실한 채 텅 빈 거실에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었고 은퇴 자금 전부를 쏟아부었던 노부부는 멍하니 뉴스 속보만 응시했습니다. 이들이 믿었던 건 더 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확신과 이번만큼은 내가 예외일 것이라는 착각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그 누구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시장은 냉혹한 원리 하나로 심판해버렸죠. 한때 뉴욕 월스트리트를 가득 채웠던 환호성과 긴박한 전화벨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텅 빈 거래소 바닥엔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습니다. 빛바랜 모니터에는 폭락한 주가지수와 붕괴된 상품 가격 그래프만이 무심하게 떠 있었죠. 과거의 영광을 꿈꾸던 수많은 기업들은 자금줄이 말라버려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의 눈빛은 단순히 돈을 잃은 슬픔을 넘어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린 듯한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이 가진 건 오직 빚뿐이었고 그 빚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시장의 광풍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을 수 있는지 그 참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네들이었죠. 단순히 몇몇 기업이 망하고 주가가 폭락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지도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한때 번영을 구가했던 글로벌 공급망은 조각조각 찢어져 버렸고 각 나라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 국경의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글로벌 시대라는 말은 예시하기가 되어버렸죠. 가장 큰 변화는 효율성보다 안정성이 최우선 가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생산 단가가 싸도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먼 곳의 공급망 대신 비싸더라도 자국 내에서 혹은 믿을 수 있는 동맹국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더욱 노골화되었고 세계는 사실상 몇 개의 경제 블록으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힘없는 중소국가들은 고립되거나 거대 블록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선택에 내몰렸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값싸고 풍부한 상품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햄버거 하나의 가격, 스마트폰 한 대의 가격에는 이제 공급망 안정 비용이라는 묵직한 프리미엄이 붙게 된 겁니다. 소비자들은 높아진 물가와 줄어든 선택지 속에서 한때 누렸던 풍요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한 장의 페이지를 넘겼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차가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 비극적인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하고도 엄중합니다. 첫째, 시장은 언제나 공짜 점심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단기적인 탐욕과 맹목적인 추종은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둘째,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착각은 가장 위험한 환상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시장의 원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습니다. 셋째, 우리 자산의 미래는 단순히 수익률 그래프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지정학적 리스크를 읽어낼 줄 아는 통찰력이 바로 진정한 생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햄토리는 이 사건이 현대 경제 시스템과 우리의 자산에 던지는 묵직한 경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잔해 속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리고 이 차가운 시장의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자산은 과연 다음번 시장의 광풍이 불어올 때 흔들림 없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